86년도 김일성 그렇죠.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 예. 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시면 용띠 맞아요. 그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뉴스 봤어 그때. 이게 우리나라 그 시점이 4.15 태양절, 태양절 행사를 자제했다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행사에 자제를 했을까? 행사를 자제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 걸로 걔네. 그거지. 어? 그러니까 감염될까 봐요. 그거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지성호나 태영호나 호시네 둘 다. 지성호나 태영호나 얘네들이 하는 얘기들은 만약 사실이라면 걔네들은 간첩이죠. 그렇다면 간첩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이죠. 사실 잘 태영호를 보면은 이 사람이 1998년도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그 덴마크 갔다가 스웨덴 갔다가 영국 갔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그럼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외국에 있었는데 북한 내부에 그 정도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 정보원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연락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간첩이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정상회담 할 때 옆에 무지 멋있게 뛰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 그 호위총국 애들 그쪽에 대한 의심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료진을 보냈는데 보냈을지는 모르겠어.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군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군의관하고 뭐 별다를 거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로 어떤 중병에 걸린 거라고 하면 그런 50명의 군의관을 보낼 일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 의료진이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호위총국에 김정은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호위총국 없이는 이동을 못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호위총국 애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은 못 움직이니까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러 간 거고 거기서 호위총국 애들 그거 해결하려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하려고 군의관 50명이 투입이 된 것이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 조만간 밝혀질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들고요. 호위총국 완치자 다 나오면요. 14일 지나면 김정은 또 짜잔 당연히 나올 현상인데 그걸 또 그 사이에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일보 헤드라인에 김정은 나타났지만 짠 소리 안 나 이렇게 날 거야. 아 김정은 부활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건 사실 걱정스럽지는 않은데 그 산케이 그 술 이름 신문 걔네들이 하는 얘기에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분명히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달리 다른 나라랑 달리 그만큼의 의료 체계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놓고도 미통당이나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봉쇄하고 차단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 이게 지금 우리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대로 중국에 50명의 의료진, 군의관이 들어간 게 그 호위총국을 그 검사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라면 나머지 인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국제적인 좀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들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먼저 지원하는 게 인도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이제 전년도 비교해서 마이너스 26% 정도의 경제 지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0.2%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치게 되면 뭐 몇백 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폭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멍청한 놈들 뭐 시위하면서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비난도 하지만 사실 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전 미통당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지자체하고 합의 봤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다가 뭐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공부를 해갖고 합의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거 확실히 좀 하나 더. 그렇죠. 이 발목 잡기를 시도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긴급재정경제명령 이 부분에 대한 선언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통과를 이제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준다라고 계속 발목을 잡아요. 처음에는 당정청 간에 합의 봐 와라. 합의 봐 오니까 지자체하고 또 합의 봐 와라.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끄기를 하는데 결국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청와대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국회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1대 국회로 넘어가요. 넘어가 버리면 지네들이 발목을 이제 못 잡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딴지 걸기를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의 딴지 걸기 실패 상황이 오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합의 봐주는 척 이렇게 그냥 맞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중에 최소한 20% 가까운 정도의 비율은 아예 안 받아갈 거다. 예. 그럼 또 된 거잖아. 그럼 결국 70%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럴- 이게 지금 수원시에서요. 수원시에서 경기도 그 생활 지원금 준 거 10만 원짜리를요.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기부를 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지금 2, 3일인가밖에 안 지났는데 2억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모아서 2억인데 이게 며칠이 안 된 거야. 그럼 이런 캠페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을 해주겠냐. 그러니까 70%로 막자고 미통당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가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100% 다 주겠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0% 부분 우리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30% 그러니까 정도 최고라니까. 충분히 함께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여론조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님 관련된 얘기한 거랑 맥이 비슷해요. 이게 우리끼리 지금 우리 내부 작전을 피고 있는 건데 우리 내부에서 그걸 요구를 하는 거라면 김경수 지사가 100% 얘기한 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홍 총리가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기재부 내에서도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어.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총리가 2번 화를 내셨죠. 진짜 화를 대노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 총리는 국회에서 지정연설할 때 70%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100% 얘기를 하루 만에 바꿨는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인이 나온 거거든요. 윙크 한번 던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가고 싶은데 100%로 가고 싶은데 팔목 잡을까봐 70%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밖에 없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님은 70%를 진짜 원하시는데 김경수 지사가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게 아니잖아. 서로 주고받고야 김경수 던지고 이재명 던지고 박원순 던지고 청와대 받고 여기서 발목 잡으면 다시 청와대 내리고 그럼 정세균 총리 등장하고 이거 우리끼리 하는 지금 작전이잖아. 이걸 못 알아먹나?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분이 박원순 시장님도 변호사 법률 전문가신데 근데 이재명 지사님 이런 거 진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헌법 34조 다른 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항 얘기하시는 건데요.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4조에 권리와 관련된 얘기가 이거 한 개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추상적 권리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고 이렇게들 말하지만 하나만큼은 명확해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대한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근거만 가지고도 직접적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다. 맞지? 그렇지. 아니 변호사님께 물어본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최소한의 권리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절대 이게 내가 힘들어서 창피하게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국가가 시혜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원래 우리가 세금을 낸 이유고 이건 국가의 의미고 의무고 우리의 권리다. 그냥 당당하게 받으시면 된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의 커밍아웃이라고 봤거든요. 정말 처음 봤을 때 기사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 청문회 때 자기 청문회 때 반대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엄청 밀고 들어왔잖아요. 한 번도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컨트롤이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가 얼굴에 표정에 말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이런 건 없는 거지.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냥 반골 기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라는 의심도 있었는데 여기서 결국 성향이 나온 거죠. 여기서 지금 강남 그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는 게 만약 내가 검찰총장이면 병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꼬라지 보면서 기분이 나빠야 돼요.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아니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반갑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못 숨기는데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는 건 나 너 의견에 동의해라는 뜻이거든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요. 네. 윤석열이 보수 유튜버들을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이, 설마. 그래도 근데 얘네들 되게 재밌는 게요. 우선은 김기현 씨랑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세 가지 갈래로 나눠졌던 측근 비리 수사 이 문제인데 월간 중앙이랑 김기현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랬어요.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시민들이 엄중한 헌법 유린으로 인식한 게 나의 승리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검찰 이 부분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작이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선거 끝났으니까 진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뭐 핸드폰 문제도 핸드폰 문제지만 근데 재판부에다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3개월 뒤에 공판 시작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요? 3개월 뒤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개월 뒤야. 7월 아, 말이야. 7월 말.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수처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 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지금 얘네들이 움직였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하냐 안 하냐를 보고 지네들은 꼬리를 내릴 거냐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이냐를 판단 내리겠다.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죠. 솔직히 고기영 이제 차관 되실 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 조국 장관 당시에 그때 그 뭡니까 구속영장 나올 때 법원에서 소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지검장 할 때 그 윤석열하고 지검장들 모임 자리에서 조국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김호수 기존의 차관님께서 예전에 1월달에 추미애 장관님이 장관 부임하실 때 있잖아요. 그 표정 기억하시나요? 누나 보고 너무 마음이 안정돼서 행복해하는 그 표정. 우리 누나 왔다 이런 표정이야. 혼자서 조국 장관님 가시고 나서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누나 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가고 싶어 했다잖아요. 나가고 싶어 했다는 거 힘들었다는 건데 그 힘든 게 다가 아닐 거예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야. 네. 법무부의 감찰이 지금 뭔가 세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안고 가기 너무 힘들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조금 기대가 되고 그 이제 고기영 법무부 차장님은 식구들 그건 우리가 음모로 그 이재명 띄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음모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이 없었다. 아니 그분들은 저도 유튜브에 처음 왔을 때 저랑 생각이 다른 모습을 봤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 사건을 파봤어요. 파보니까 저분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날 들으시면서 다른 뭐 유튜브 채널 들으시면서 나랑 생각이 너무 반대인데 아니면 경향이 너무 다른데 싶으시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다 파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방송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파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 우선 저는 이제 언년이한테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면 오거돈 변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건데 오거돈 변수든 코로나 변수든 이 X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에 따라서 Y라는 변수가 나오는 거고 코로나 우리한테 왔을 때 엄청나게 위기였는데 그것을 기회로 바꾼 건 우리의 민주당 공식이 옳았던 거죠. 오거돈 이 변수도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선거 국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당신 정신 못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포말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품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마치 대선 직후에 우리한테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65% 육박,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50% 돌파. 이 상황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야수님 얘기한 대로 이거예요.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저기 뭐 시대전환 인거 빼면 178 되겠지만 180이라고 치면 여기에 취하면 안 되는 게요. 정당 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정당 지지에서 47석을 나눠 먹은 게 사실은 47석이 25개 대 22개였어요. 25개 대 22개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180이나 가져왔냐? 우리 시험을 봐도요. 살짝 썰어서 공부를 해야지 합격을 하거든요. 특정 곳에 특정 과목을 너무 잘하면 떨어져요.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꽈락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살 넘어가지고 180석을 지역구 선거가 1등만 기억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성과를 낸 거예요. 하지만 정당 지지에 있어서는 25대 22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잘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격차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포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진짜 신중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한 발 한 발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뭐- 지금 이제 뭐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내가 무슨 선비질로 된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앞바퀴가 안 가면 뒷바퀴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쟤네들이 안 도와주면 180석으로 밀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가 아니라 예, 이제 하나씩 가야 된다는 건데 너무 빨리 뛰다 보면은 결국 스텝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되 개혁 법안은 한 번에 던지지 말고 하나씩 국민들에게 계속적 지속적 만족을 주면서 가면서 이 개혁 법안과 함께 민생 법안들을 함께 돌려주면은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이 분들이 사실 원래 우리의 고정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세련되게 가진. 여기 욕 먹을까봐. 잠깐만요.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보시면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를 위성으로 만들었다를 OX를 해보시면요, 둘 다 안 만들었다 이 상황하고요. 미래한국당만 만들고 더불어시민 안 만들었다. 둘 다 만들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전부인데 어떻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후보 추천위원을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당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괜히 꼼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져가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도를 걷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더불어시민당 원내대표 참여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음이 좀 성급하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1999년도에 사립대학교 기성예비를 지금 덕수 법무법인이 지금 진선미 의원님 하고 같이 없앴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신 이석태 변호사님 하고 같이 소송을 해서 없앴는데 그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춘투라고 해서 보통 대학들이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4월 말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4월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규정집부터 모든 것을 법령을 다 확인을 했고 목표 하나 잡고 움직였는데 이게 말이에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처음부터 포지션이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강욱 비서관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원래 계획대로 잘하고 계신데 우린 180명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 당선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역량 발휘를 하려고 하게 되면 같이 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입장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비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팅을 가보면 제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은요. 뭐 복잡한 얘기를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 21대 의원들이 등장 안 했어요. 미통당 안에서. 그런데 20대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비대위를 만드니 누구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느니 이런 얘기 자체가 아주 깊은 분석을 떠나서 저는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우리 때 처음으로 교복 입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난 안 입었어. 왜 이래? 입었잖아요. 그 우리 바로 위에 선배들은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하고 바로 밑에 있는 뭐 96학번 애들 하고 이렇게 이 교복을 뭘로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모여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뭘 보냐면 내일 모레 졸업할 고3형들한테 교복 뭐 입는 게 이쁘겠니라는 그런 느낌인 거야. 20대 최고위원회가 왜 비대위를 만드니 비대위장을 누가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자기들은 이제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재철 더라고. 나도 좋아 보이던데. 근데 이분이 홍준표가 김종인을 욕하기 시작한 건 사실 입장을 변경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완전히 지금 악재가 겹쳐버린 난파선인 이 미통당을 김종인이라는, 사실 김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누구라도 와서 이 난파선을 수리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수리가 되면 이제 런칭이 가능해지면 본인이 그 배의 선장이 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수리를 하러 온다는 사람이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예 새로 배를 건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내 배다. 내 배니까 이 배의 선장도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홍준표는 원래 자기 생각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종인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는 누군가가 그냥 배만 수리해 주기를 원했던 건데 관리형 비대위만 살짝 거쳐가 주기를 원했던 건데 근데 아예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는 배제되고 40대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 그런 비대위원장은 홍준표는 싫은 거고 마침 김종인이었는데 김종인이 옛날에 자기한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미통당은 이렇게 해서는 언제까지도 저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번 항상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볼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완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존망 자체가 걸려버린 이런 완패 상황이면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 20대, 21대 다 모여서라도 정말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그리고 20대, 21대 의원들 전부 다 민생 탐방 나가서 국민들도 만나보고 박근혜 국정농단과의 입장도 명확하게 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막말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 인정하고 있으면 막말 정치인들 좀 제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고 싶으면 그러면 무거운 것들 좀 쳐내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외부에서만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베 정권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아베도 문제가 생기면 매번 혐한 하면서 외부에서 끌고 들어와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고 잊어버리면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등장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봤다고요. 미통당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게 당신들이 막말 한 번만 하면 요번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이젠 국민들이 그걸 눈, 귀 가린다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선거 때까지 다 기록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해결할 건지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자강론부터 펼치시고 자강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해체하시는지 분당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길입니다. 그렇게 막 기현도 그 됩니다. 인터뷰하면서 자기 대선 나간다던데 김기현도 걔는 하라 그러고 울산 대통령 뭐 이런 방식들은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고 우리가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산재 당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회사가 돈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 줄 돈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민법상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쟤네가 돈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그러면 내가 다쳤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가가 직접 꽂아주고 그다음에 과실 여부 필요 없이 무과실로 돈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근로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문제도 처음에는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 뭐 70%에서 90%까지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 달이 건너다 보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산재법처럼 여기서도 직접 우선 근로자한테 꽂아주고 나머지는 회사와 국가가 해결을 한다. 예, 이런 직접적인 지급 방식, 책임보험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70%를 전 국민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기부금으로 받는 절차나 이런 거를 위한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기대되는데 어떤 내용일지. 그 기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래도 국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구제를 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사실 손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그 기부금들을 좀 그렇게 선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금을 못 내서 그 명단에 못 들어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국내에도 사실은 있어요. 국내에도. 예, 그러니까 공연 예술업이라거나 뭐 이런데 프리랜서로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에 아마. 지급을 못 받아요. 예, 바로 저예요.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요. 예, 우리도 지금 일을 못 한다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도 안으로 좀 제발 인입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아마 시스템적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은 이런 상황 근데 김종인이 말합니다. 제발 입 좀 닫고 있어. 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스웨덴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네, 그러면서 모두가 한번 걸리고 나서 면역력을 키우면 해결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미 걸린 분들도요 다시 재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걔네들 결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우선 한번 걸리고 보자를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강제적으로 걸리게 해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웨덴보다도 한술 더 뜬 행동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떠오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데 이번 사실 이 재판은 지금 뭐 세월호 문제든 5.18 문제든 간에 입법이 되긴 됐어요. 5.18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광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그 광주라는 이름이 2004년도에 이름만 5.18로 바뀌어서 예우에 관한 법률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문제든 5.18 문제든 지금까지도 그런 걸 비아냥거리면서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각각 진상 규명이 된다면 전혀 인과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쑥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고 재판의 결과도 중요한 거다. 세월호나 5.18 문제는 180석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이기 때문에 네.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예.